지금 시절에 저평가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보고, 내 자기 자본 내에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 개발 호재. 자, 그럼 2022년 올해 5대 강력시 큰 도시만 좀 찍어보면 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좀 올해만 어떨지. 이 중에서는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는 뭐 계속 올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안 좋아요.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안 좋아요.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도 안 좋고요. 저는 당분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구는?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요. 네.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공급도 좀 많아요. 그래서 공급도 많고 많이 올랐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기준금리는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 대출 금리 똑같이 서울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도 많고 공급 물량도 많고 집값도 많이 올랐는 대구가, 인구도 얼마죠? 대구가 200만 200 조금 넘습니다. 좀 넘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광역시들이 좀 어려워요. 광주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나마 대전도 좀 주춤하는 것 같고 대전도 체크를 해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외지 투자 수요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조금 빠져나간 게 현지인들이 이제 좀 떠받쳐주는 양상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 막 투기 바람? 막 이런 세력이라면 세력, 이런 분들이 광역시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소도시들 위주로, 네. 비규제 지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물론 변수는 있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 네. 라고 하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도 기대감이 있고요. 아직까지 유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주택수 들어가고 리스크 관리하고 똘똘한 채로 가야 되는데, 서울 한 채, 만약에 서울 한 채, 지방 광역시 한 채 있으면은 결국에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좀 분명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렵지 않나. 중소도시들은, 비규제 지역들, 중소도시들은 여전히 유동성이나 투자 심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도 여전히 핫한 지역들이 나올 것이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집을 사시는 분이라면 네. 서울, 경기도에서는 좀 지금 가장 좋은 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상급지라는 거는. 네. 그런 거 말고 좀 저평가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시국에 8년에 올랐는데 저평가라고? 저 어떤 저평가? 현실적으로 저평가 좀 어렵고요. 네. 사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금 저평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봐요. 그냥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신용대출 받지 말고요. 저는 신용대출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 상승기 초입에는 신용대출 받아도 돼요. 레버리지 최대한 올려도 되는데, 지금 상승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레버리지 신용대출 받고, 우리 연끌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뭐 혼인신고 안 하고, 한 분은 뭐 담보대출 받고, 한 분은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대출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반대하고요. 부모님 대출은 괜찮아. 그건 뭐 안 갚아도 되니까. 사금융이니까. 안 갚아도. 부모님 어쩔 거야? 어쩔게요. 좀 미안하지만 어쩔게요. 금리가 오르고 세상이 어려운데 좀 이해해 주겠죠.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살짝 받는 거는 괜찮겠지만, 은행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없죠. 그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 받지 마시고, 그 뭐라 그럴까, 저평가를 찾아보면 없어요. 다 올랐어. 나홀라 아파트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절에 저평가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보고, 내 자기 자본 내에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 개발 호재. 아파트 가치는 저는 4가지 가치로 보거든요. 시장 가치, 부동산 시장 흐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현재 가치, 뭐 역세권이냐, 학군이 좋으냐, 대단지냐, 브랜드냐, 뭐 여러 가지. 그럼 현재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지하철역이 생기면 좋아지겠죠. 뭐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좋아지겠죠. 이런 미래 가치. 내재 가치는 이제 땅, 대지 지분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죠. 그러면 빌라를 만약에 투자하더라도 저는 신축 빌라보다는 좀 오래되더라도 혹시라도 서울 같은 경우 또는 뭐 성남시나 이런 지역들은 구역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좋은데 가격이 비쌀 거고요.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나는 실수요자인데 여차하면, 뭐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안 한다라고 하니까 구역 지정이 막 요즘 막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구역 지정이 되면 플랜카드 하나 붙잖아요. 네네네. 플랜카드 붙일 때마다 집값 오르거든. 제가 조합장이면 플랜카드 맨날 바꿔서 붙일 것 같아. 그냥 플랜카드 붙이면 일단 올라. 네. 그래서 샀는데 이제 어떤 집이 좋으냐면, 대지 지분이 크면 네. 감정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권리 가격이 높아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 빌라들은 대지 지분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오래된 집들 중에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 안 된 곳들 중에 또 그런 거 있다면, 살다 보면 되면 좋고 네.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꼭 돼야 돼. 뭐 리모델링 꼭 돼야 돼. 막
일기 신도시 막 분당, 일산 리모델링 꼭 돼야 돼.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 있잖아요. 재건축 리모델링 꼭 돼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잠시 제껴두시고 내가 필요해서 작은 범위 내에서 하시고 리모델링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플랜카드 붙이면 땡큐. 아, 나 진짜 운이 좋구나.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걸 계산에 넣어가지고 재건축이 될 확률이 50%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또 다행히 대선 후보들이 막 질러대가지고 뭐 GTX, ABC, AC는 연장하고요. D, E, F, D도 원래 있었는데 뭐 D를 연장하고 뭐 E, F 뭐 그냥 수도권 지역을 다 감아버리더만 그냥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가.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약이 나왔고 하면 뭔가 계획에도 추진되고 당장은 안 돼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응급이 됐던 지역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외곽 지역들 중에 이번에 공약집에 포함된 지역이 있으면 좋은 지역들은 너무 비싸잖아. 나 접근 안 되니까 이왕 한다면 그런 지역들 가면 나중에 4차 뭐 도시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다든지 그럼 모르잖아. 언젠가는 10년 후, 15년 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인다면 그렇게 좀 기대가 미래 가치가 있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역을 다 언급하기도 너무 많은데 그런 지역들 좀 유심 있게 GTX 라인들 뭐 신분당선도 연장한다라고 하니까 공약집 한번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홈페이지 가면 두 후보 물론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유력 후보라고 해야겠다. 두 후보라고 하니까 전에 누가 크레인 걸더라고. 안철수 후보님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심상정도 있고 우리 1억 준다는 그런 후보도 있는데 왜 두 후보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유력하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공약집을 보고 다른 공약 보지 마시고요. 이제 부동산 공약 보고 정 보기 싫으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다음 검색해보면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비교해서 쫙 나와요. 그렇죠. 하고 GTX, 이재명 GTX, 윤석열 GTX 치면은 쫙 나와 표로. 그러면 그거 하나 출력해가지고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내 집 안에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출퇴근 가능한 지역들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네이버나 직방이나 뭐 여러 가지 앱들 많자 호갱노는 뭐 이런 거 보면서 내 자금에 가능한 집들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그 저평가된 곳을 찾기 힘들다고 하신 게 이 가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현재 가치는 다 반영이 됐죠. 그렇게 생각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시장 가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서 같이 올라가는 방법. 두 번째는 기대감, 나온 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2010년도, 12년도 떨어졌는데 한강 지역들, 반포 이런 데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반포 집값 안 떨어졌다니까. 개포는 떨어졌는데 반포는 올랐어요.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힘, 개발 호재의 힘. 같은 강남인데도 한강 쪽이니까. 그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다 올라가는 거는 뭐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GTX 라인이나 이런 찾아보면 그거는 저평가가 될 수 있지. 결과적인 저평가. 그래서 무조건 저평가라고 이게 뭐 가격이 저렴한 건 저가고요. 저평가는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 지금은 가격이 이 정도인데 올라가는 게 저평가잖아요. 그냥 가격이 낮은 거는 저가. 그러니까 저가와 저평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작은 범위 내에서 들어가되 좀 지하철 호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본다면 저평가 찾을 수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수도권 대부분 지역들이 기존 지하철하고 연계돼서 지하철 라인이 있는데 더 추가되면 GTX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시대던데 이게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 올랐던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 그럼 이거는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평균이 12억이라고? 평균의 함정이잖아요. 12억짜리 어딨어? 그렇죠. 그렇게 한다. 평균 매매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이 올랐구나. 정도 이해해야지. 평균이 12억이니까 나는 내가 중산층인가? 그럼 12억짜리 없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반평균이 한 80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반평균이 80점이면 안 되는 애들이 수두룩이지. 95점, 100점도 있고. 그러면 내가 80점이면 중간을 했느냐? 그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면 80점 나오는데 뭐 6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100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평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건 저는 한 3배 올랐다고 보거든요. 3배. 그렇잖아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3배 올랐잖아, 우리. 서울, 경기, 인천도 좀 늦게 올랐지만 한 2, 3년 동안 3번 신도시도 그렇고 거의 한 2배에서 3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올랐어. 그래서 통계는 이게 이런 말 하면 싫어하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분들이 발끈할 수도 있는데
평균해버리게 되면 50점, 55점까지 같이 계산을 하니까 낮아 보이는 거지.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실제로는 90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12억짜리 잘 없어요. 마음에 드는 집 그쵸. 없다니까. 그러면 어제 대표 말씀대로 뭐 그럼 3배라면 지금 이 가격은 적정한 가격인가요? 약간 논란이 돼요. 네. 이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인데 저는 또 이게 지금의 뭐 우리나라 더 많이 잘 살게 됐고 연봉도 높아지고 GDP도 나중에는 정상화 되겠죠. 네.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은 오버슈팅이 약간 됐다고 봐요. 저는 코로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이 안 됐으면 주택 시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2020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2년 정도는 약간 좀 오버슈팅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버슈팅이 되면 무조건 조정이 되느냐. 자, 오버슈팅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네. 합리화가 되잖아요. 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평당 1,000만 원, 강남 1,000만 원 또 비싸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문제고요. 중간에 약간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저는 해결해 준다라고 봐요. 약간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버블? 오버슈팅이 안 됐냐 그러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됐지만 결국에는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요즘에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진짜 되게 많았고 집값 떨어지면 또 그 얘기 또 나와요. 1인 가구가 또 늘어나서 이 수요가 늘어나서 이 집값이 또 오를 거라 보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시각도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뭐 고령화 같은 것도 붙는 건데 복잡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네. 입에 걸면 입걸이고. 요런 세 가지 키워드 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 1인 가구 고령화까지 고려했을 때는 집값은 아까지 오른다고 하셨죠. 요런 키워드로 봤을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영향을 주죠. 우리가 수요는 절대적인 수요, 그러니까 인구, 절대적인 수요가 있고 상대적인 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뭐 인구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안 사던 사람들이 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인구 변화를 보면 우려스럽죠. 그렇죠.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애도 안 놓고 방법이 없는데 당장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왜? 우리 집을 매 살 때도 최근에 이제 2030들이 많이 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40에서 69세 정도가 주택구매 연령이잖아요. 결혼할 때 이제 집 살까 고민하고 그렇죠. 그때 제일 이제 아기 나오면 집 사야 될까 고민하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끌 많이 하신 거는 저는 사실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 시장이 이렇게 과열이 되고 불안하니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잘못이 아니야. 이거 사실은. 그래서 정부 관계자나 기성세대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게 왜? 안 사도 되는 분들이 무리하게 사게 만들어 버렸잖아. 진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69세 정도인데 지금 출생률이 한 10년 전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한 20년 후 정도 될 것 같아요. 20년 후가 되고 지방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의 이제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 심화될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뭐 다 있잖아요. 좋은 인프라. 그래서 점점점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소도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저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좀 나을 수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러면 얘기신 거고. 제가 20년 얘기해도 중소도시들은 10년 후부터 영향이 직접적 지금도 사실 영향이 있지. 그렇죠. 작은 지방에 가보면 제 고향도 지방인데 어디세요? 저는 포항이에요. 아 대구 근처시네. 네. 고향에 가보면 저 깜짝 놀랐는 게 왜 놀랐냐면 몇 년 전이었어요. 교회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그날 휴가 내고 갔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간 거야. 제가 젊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없는 거야. 다 왜? 서울에 좋은 대학교. 저는 대학교가 문제라고 보거든. 왜? 인서울 하면 요즘 이제 브랜드가 생겨버렸잖아요. 맞아요. 서인서울이면 되잖아. 스카이는 바라지도 않아. 인서울. 한국은 대학이 브랜드라서. 네. 인서울 가는 애들이 스카이 가고 인서울 가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잖아요. 요즘 집안 좋은 애들이 또 공부도 잘해. 그러면 자 좋은 대학교 갔는 애들이 집안도 좋아. 거기서 직장을 또 학교가 좋으니까 직장을 잡아. 집도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그냥 서울 수도권 인구가 되는 거야. 우수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지방 활성화 시키겠다고 대선 후보들이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학교 지방으로 보내버려야 되고 대기업 뭐 다 보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나? 안 가려고 하죠. 안 가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방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은 조금 더 시간 여유라면 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 뭐 가구 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가구 수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요즘 같이 안 살려고 하잖아요. 증가하는데 그러면 1인, 2인 가구가 필요한 집이 어떤 집이냐. 물론 집이 크면 좋긴 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전용 59제곱미터. 요즘 소득 수준이 다 높아졌잖아요. 정부가 실수하는 게 이게 탁상행정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선민 사상 같은 게 있잖아요. 가진 자, 내가 왕, 관리자, 지도층,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줄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집이 없어 1인 세대들이 그래 소형 아파트들 또는 소형 주택들 내가 많이 공급해 줄게. 그래서 뭐 40제곱미터짜리 뭐 이런 거 뭐 열몇 평짜리 빌라도 그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원룸형도 늘려가지고 뭐 3룸도 공급해주고 한다는데 시장 수요자들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은 아파트예요. 59, 25평.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청약 사전 청약 결과를 보더라도 59제곱미터 이상 84가 가장 인기가 있고요. 59 신혼희망타운은 면적이 좀 작아 51제곱미터 막 이런데 경쟁률이 달라. 그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59 정도 원한다는 거지. 왜? 눈높이가 올라갔죠. 눈 뜨니까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빌라에도 살고 단독주택에도 살고 뭐 그렇고 요즘 애들은요. 요즘 세대들 눈 뜨니까 아버지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대부분. 아버지가 차도 있어. 뭐 게임기도 좀 필요하면 사줘. 별로 불편한 게 없어. 아버지 집에서 84제곱미터에 살다가 내가 독립을 하는데 결혼하는데 40제곱미터에 살아라고? 깝깝하지. 그러니까 정부 계획도 200만 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9제곱미터 새 아파트를 10만 호를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젊은 세대들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지나 1인 세대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충격 그건 상당히 완화가 되리라고 봐요. 1인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인 세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걔들은 그냥 빌라 살 거야. 아파트 수요가 아니야. 아니에요. 1인, 2인 수요들이 물론 자금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는 있는데 돈 잘 버는 분들 얼마나 잘 버는데요. IT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돈이 좀 부족할 뿐이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양질의 59제곱미터 정도의 이상의 양질의 주택. 양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100만 호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자꾸 쓰레기 같은 거 100만 호 그거 지으면 안 된다고. 진짜 양질의 주택 10만 호. 좋은 집. LH 싫어하잖아요. LH가 하는 게 목표 있잖아요. 자꾸 나는 그런 정책 버려야 된다고. 막 숫자. 왜? 100만 호 하라고 하니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작은 면적의 품질이 낮은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게 직장인들의 마인드거든. 왜?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달성 못하지. 그게 아니라 100만 호 중에 50만 호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호 중에 10만 호를 하더라도 좋은 주택을 공급해주면 되는 사람들이 거예요. 살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 20년 후에 중소도시들부터 아마 좀 문제가, 지방 대학교들은 벌써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 관계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럼 지방 소멸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 관계자들도 중장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바로 떨어져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네. 주변에 부자분들도 대표님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자분들은 뭘 사고 계세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사는 거는 주택을 사는 건 일단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스탑했고 이미 다 있으니까 무주택 뭐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빌딩 값도 많이 올랐는데 선택지가 이제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세금으로 다 뜯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금 출처도 조사 들어오니까 현실적으로 주택은 답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틈새 시장이 뭐 있느냐인데 뭐 생수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신 투자자들 1억, 2억 정도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좀 주택 규제를 피해서 많이 들어갔고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하 지식산업센터에 좀 많이 들어갔고요. 지산 네, 지산이 대출도 잘 나오고 대출 무조건 받아야 돼. 대출이 돈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분들도 받지만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세금 문제, 뭐 세무사들도 그렇게 추천하고 자금 출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이 잘 나오는 지식산업센터에 좀 많이 들어간 경향도 있고요. 상가 투자도 많이 했고요. 빌딩 당연히 많이 했죠. 꼬마 빌딩 가격이 예전 생각하면 깜짝 놀라요. 요즘 뭐 옛날에 뭐 50억짜리 100억 됐다면서 네, 아파트만큼 올랐어요. 아파트가 10억 하던 시절에 30억짜리 빌딩이 있었잖아요. 아파트가 30억이 되니까 빌딩이 80억, 70억 갔다니까? 왜? 이제 아파트 한 2개 팔면 빌딩을 살 수 있게 됐거든.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강남이나 서울에는 꼬마 빌딩 시도 말랐다고 들었어요. 없어요. 매물도 없고요. 왜 가격, 없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예를 들자면 강남에 30억 하잖아요. 예전에는 10억 하던 시절에 꿈도 못 꿨어. 30억 하니까 두 채 있으면 60억이면 살만하거든. 대출 받으면. 그렇죠. 대출 절반 정도 나오면 30억 아파트를 팔고 대출 받으면 50억, 60억짜리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구매 능력이 올라간 거예요. 아파트가 레버리지가 되면서 아파트 수요가 빌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 규제가 많잖아요.
빌딩이라도 하나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빌딩 매물이 잘 없지. 아파트보다 수가 더 적잖아요. 더 적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지간하면 안 팔지. 자식들이 팔아먹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도 말랐고 가격도 비싸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고 싶어 하는 분들 많지. 근데 나와 있는 매물을 그냥 막 주고 이렇게 사고 싶진 않아. 네. 제 주변에도. 가격 조건이 좀 조정이 되거나 좋은 매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좋은 매물이 안 나오지. 답답한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어쨌든 꼬마 빌딩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여러 개 있는 분은 사도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은 시점에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 땅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시장은 이제 이렇게 약간 출렁이는 뭐 그런 게 아파트 있잖아요. 시장이 출렁이면 꼬마 빌딩도 출렁할 수 출렁일 수 있죠. 왜 구매 능력이 떨어질 수도 네. 있고 침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보다는 가격 변동폭이 크진 않거든. 떨어지더라도. 아, 저거요? 그럼요. 아파트는 다이나믹하잖아요. 분위기, 심리 아,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데 뭐라 그럴까? 높낮이가 다른가요? 그렇죠. 지금 거래량도 제한적이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왜 많이 오르거나 많이 안 떨어지는 줄 아세요? 거래량이 없거든. 60세대 아파트에 1년에 한 개 거래되는데 거래가 안 되면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아파트들 많다니까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면 네. 뭐 이게 좀 반응 속도가 빠르지, 다이나믹하게. 네. 그래서 아파트가 침체가 집값이 뭐 얼마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떨어지지도 않고 네. 약간 조정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죽진 않잖아요. 설사 아파트가 한 30%, 한 3년, 4년, 5년 후에 3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빌딩 시장이 실시간으로 30% 떨어지진 않는 거지. 땅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빌딩이 좋은 게 60평, 80평짜리 땅을 가지고 땅값이 떨어지는 거 봤냐고. 서울에. 없어서 안달인데. 그리고 수익률로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요즘 수익률이 2.5%?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2.5에서 3% 정도 임대수익 나오거든요. 말씀하시죠? 네. 은행 이자가 더 높은데 그걸 왜 투자하냐? 죽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시세 차이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본 이득을 보고 하는 거지,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거지. 임대 수익률은요, 그냥 받아가지고 이자 좀 내는 정도. 그리고 어차피 월세 많이 받잖아요. 빌딩을 살 정도 되면 소득이 좀 있잖아요. 소득세 내고 죽거든. 종합소득세 내버리면 월세 받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월세 필요 없고요. 월세 낮아도 좋고 안 나와도 좋으니까 땅이 좋고 물건이 좋은 물건을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고 물론 대출 이자 부담이 되겠지만 세금으로 트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자분들이 아닌 분들은 뭐 현금 뭐 5천, 뭐 1억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상승장에서는 갭 투자라든가 지방에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돈으로 뭔가를 하는 걸 반대하시는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이 뭐 첫 번째 마련하는 1순위고요. 네. 집이 있다. 하나 있는데 큰 돈은 없다. 5천, 1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지가 크게 많이는 없어요. 서울에서는 불가능하고 이제 빌라도 못 사요. 네. 빌라도 사기 어렵고요. 한다면 인천 쪽에 가면 빌라라든지 좀 오래된 대지분이 있는 빌라라든지 아파트도 잘 찾아보면 5천만 원은 좀 힘드나?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는 할 수 있는? 안산? 시흥 이런 데 가면 신안산선이나 지하철 호재에 있는 지역들 중에 그 정도 한 1억? 1억 5천, 2억 정도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아니면 지방으로 가서 비규제 지역들. 지금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많이 한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시는 괜찮은 방법도 건가요? 있고. 지금 그게 하락기 만약 진짜 온다면. 잘 치고 잘 빠져 들어와야죠. 아, 그러니까 계속 두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좀 잘 쳐야 되는데 세금 내면 실제로 놀아간 만큼 또 이게 세금 내면은 뭐 주택 수요 들어가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비규제 지역이니까 내도 한 40% 내면 되니까 사실 뭐 한 2억, 3억, 4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우리가 뭐 매덕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먹기 게임이기 때문에 세금 좀 내고 이렇게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지방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좀 짧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오피스텔하고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생숙 같은 경우도 원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이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옛날 분양형 호텔처럼 관리업체가 숙박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오피스텔처럼 주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를 줬어요. 2년 안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받아주겠다.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받아주겠다. 2년, 왜 2년일까요? 2년 지나면 단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치고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2년 후에 단속 들어가면 힘들어요. 주거용으로 사용 못하게 되면 두들겨 맞으면 생숙을 주거용으로 안 하면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대형 숙박 업체들이 막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 그게 활성화 안 됐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작년에는 돈 벌었어요. 네. 피도. 그래서 진짜로 잘 치고 잘 빠져. 돈 벌었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물리면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벌써 이제 입주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물리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짧게 좀 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피스텔은 그거보다 좀 나아요. 낫기는 나은데 요즘 오피스텔도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이 있고 아파트처럼 약간 주거용으로 24평 이상 정도 되는. 주거용으로 그렇게 나온 오피스텔이 있는데 내가 실수요자야. 실수요자인데 아파트는 도저히 가격이 안 맞아. 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저는 아파트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실수요라면. 근데 이제 투자 목적이라면 작년까지는 많이 올랐고요. 이제 올해는 조금 규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주택수도 포함되고 하니까 조금 주춤해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그거보다는 저는 소형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정도로 해가지고 네. 주거용으로 주택수 안 잡히게. 주거용으로 사용 안 하면 주택수를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 안 하는 소형 오피스텔에서 수익형 부동산처럼 월세를 돌리면서 요 시기, 예를 들어서 한 3년에서 5년 시기를 이렇게 넘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어쨌든 혼란스러운 시기. 아무래도 이 투자를 하시는 개인분들도 굉장히 뭐 좀 어려우실 텐데. 자, 그분들이 좀 가져야 할 태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언제든지 위기는 올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계획처럼 안 되더라. 그쵸. 계획처럼 안 되더라. 우리 인생이 계획처럼 되면 무슨 고민이 있어. 계획처럼 안 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쵸? 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했는데 구독자가 100만이 넘을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우리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 계획처럼 되면은 아무런 고민이 없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갈 때 아까 제가 등산 얘기했잖아요. 좋은 길로 잘 갈 수도 있는데 가다 보면 가파른 길도 나오고요. 엉뚱한 길도 나오고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 나오는데 그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죠. 안 하면 안 돼. 안 올라가면 우리가 정상에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꼭 그 정상에 안 가도 돼. 중간에 가도 되고 중간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출발을 안 하면 그냥 꽝이야. 그래서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 첫 걸음은 디뎌야 되는데 절대 너무 빨리 가파르게도 가지 말고 절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받아들여라.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 갔어.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럼 받아들이고 그렇죠. 맡기고 흘러가는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 흐름은 따라가되 첫걸음 너무 높은 곳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인생 길잖아요. 진짜 기회 많이 온다니까. 지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뭐 벼락거지? 아니에요. 앞으로도 기회 많이 오니까 저는 좀 젊은 분들한테 특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기회들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좋은 기회가 많이 올 수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좋은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올 때도 잘 잡아야 될 거 필요하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지금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 우리.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긴 호흡 좀 길게 보고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숨 넘어가는 것 같아. 최근에 이제 막 그런 분들 보면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었겠어요? 지금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지금 아니면 애 아니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양가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막 나는 줄리엣, 로미오 너 없으면 안 돼. 제가 그 부모 있잖아요. 그 무슨 집안이죠? 뭐 캐플릭가인가? 아무튼 뭐 집안이 있죠. 제가 그 부모였으면 가만 내버려둬. 그러면 1년 사귀다 헤어지거든. 사랑이 식잖아. 명작을 비하하고 죽어가지고 명작이 됐잖아. 가만 냅두면 다 헤어지는데 로미오가 바람 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네. 좀 길게 본다면 로미오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앞으로 좋은 기회들 많이 오니까 네. 지금 또 위기는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하셔도 돼요.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너무 높게 점프하려고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김작가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 질문 뭐 특정 질문 없이 대표님께서 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네.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투자 당연히 돈 벌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네. 그 뭐라 그럴까 돈의 함몰, 돈이 목적이 되지는 말았으면 뭔 철학 같은 얘기냐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얘기 하냐면 저희 삼촌이 재작년에 저한테 말씀을 해줬어요. 제가 고향 갔는데 삼촌이 KTX 역까지 태워주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돈이란 건 설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설탕과 같아.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달달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적당히 먹어야 되고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많이 움켜쥐면 흘러내리면서 다 쥐지도 못하고 녹아가지고 붙어서 이 기능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달콤하게 행복할 만큼만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 차곡차곡 하는 게 중요하지. 솔직히 대기업 그 아들, 부회장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뭐 밥을 5끼를 먹나? 먹지도 않아. 건강 생각한다고. 갈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 뭐 슈퍼카 10대 있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 살 때는 기분 좋겠지. 그럼 나중에 뭐 어떨 거야? 타지도 않는데. 그 막상 생각해보면 내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막상 그 입장이 되면 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차곡차곡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는 좋겠지만 너무 좀 과도한 욕심? 무리하게 이렇게 많이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상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이렇게 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설탕 같은 로미의 김인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